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은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 6주차 광화학습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6주차 정도까지 PID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하는 강화학습을 마지막으로 PID에 대한 주제는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MP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여러 번 강화학습이나 PID에 대해서는 많이 리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논문 리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 to Autonomous PID Tuning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전통적인 PID 제어는 구조가 단순하고 적절한 PID 파라미터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운영 조건에서 지속적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컨트롤의 경우 시스템 식별이 어렵고 변화하는 공정 조건에 적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약 조건 하에 강화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PID 튜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시스템 모델을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실제 공정에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시스템에 대한 훈련 부담은 최소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활용한 PID 튜닝의 기존 연구들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알고리즘을 통해 시스템의 완전한 수학적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제안 연구에서는 간단한 모델로부터 시작을 하고 제약 조건을 포함한 강화학습을 제안합니다. 또 시뮬레이션에만 적용하고 실제 환경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제안 연구는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한 실험으로 한 번 더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컨텍스추얼 밴딧 접근법을 기반으로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즉,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태,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까지 고려하면서 여러 시점의 연속적인 결정과 장기적인 누적 보상을 최적화하는 기존의 마르코프 상태전이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간단한 형태의 컨텍스추얼 밴딧으로 현재 상태만 고려하는 강화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복잡한 MDP 대신에 더 간단한 컨텍스추얼 밴딧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간단한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활용하여 현업 제어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스텝 리스폰스 테스트란 출력의 반응을 관찰하는 간단한 실험으로서 정확한 수학 모델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텝 리스폰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근사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업 엔지니어들도 복잡한 수학 지식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ID 컨트롤러입니다.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PID 컨트롤러는 포지션 폼과 벨로시티 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지션 폼은 컨트롤러의 출력인 MV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고, 벨로시티 폼은 컨트롤러의 출력 변화량, 즉 델타 MV를 계산하고 누적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에는 PID 컨트롤러로서 비례항과 적분항, 미분항까지 사용을 했지만 많은 시스템이 센서 노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이 미분항이 불완전한 출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미분항은 제거한 상태로 비례항과 적분항을 사용해서만 수식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던 컨텍스추얼 밴딧입니다.
컨텍스추얼 밴딧에서는 시간 t의 환경의 상태를 관측하고 액션 UT를 선택하며 보상 RT 플러스 1을 받습니다. 에이전트의 목표는 상태에서 행동으로 가는 최적의 정책 파이스타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파이스타인 정책은 파라미터 세타로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정책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세타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책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위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즉, 보상에 확률의 그레디언트를 곱한 것으로 다음 세타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 전략으로 이 업데이트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액터 크리틱 기반의 베이스라인 V를 사용합니다. 즉, 보상을 그냥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틱이 예측한 보상 V를 뺀 값을 곱해줌으로써 안정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테이트입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상태란 SP 또는 Final CV로 현재 공정이 어떤 상태에서 작동 중인가를 나타내는 셋포인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PI 제어의 특성상 사용자가 지정한 셋포인트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제어 파라미터를 다르게 튜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행동입니다. 강화학습에서의 행동이란 주어진 셋 포인트에서 최적의 PI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PI 파라미터란 이 델타 MV 값에 들어있는 KC와 이 타우 i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관측 X에서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것이 액션이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 v-pi x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v-pi x가 정책 파이에 따른 가치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강화학습 기반 PID 튜닝 연구와 다르게 제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v-pi-c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예상되는 제약 위반을 했을 때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숄드로 설정되어 있는 이 자의를 통해서 이 제약 조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시마이제이션과 제약 조건을 포함한 수식을 하나의 수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라그랑지안 릴렉세이션을 활용해 민맥스 문제로 변환한 수식입니다. 이는 보상은 최대화하면서도 제약 위반 시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파이세타는 빠르게 학습하면서 라그랑지 송수 람다는 느리게 학습을 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새들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정책 파이세타의 빠른 학습은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것이고, 이 뒤에 라그랑주 송수의 느린 학습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안정성과 수렴 보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 두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진동하거나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들 포인트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학습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변환된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강화학습의 가치함수와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미래의 누적 보상의 기대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약 조건을 넣었었기 때문에 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감점에 해당하는 항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라그랑지안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수학적 최적화 문제를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재구성하여 제약이 있는 가치함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제약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제약 조건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약의 위반 정도인 CI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래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준점이 되는 현재 PI 파라미터 및 공정 변수 CC와 이를 나타내는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있습니다. 위의 두 개에는 이 액션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이 PI 파라미터의 개수이고, 아래의 두 개는 공정 변수를 나타냅니다. 이 PI 파라미터가 가질 수 있는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에는 레퍼런스 값이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 값은 기존의 PI 제역이나 모델 기반으로 설정한 기준 PI 파라미터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값과 민맥스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했다면 제약의 위반 정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입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5차 항을 보시면 결과인 CV와 목표인 셋포인트 값의 차이를 제곱한 값으로 보상을 나타내게 되고, 추가로 제약 위반에 대한 페널티 항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C1부터 C4까지 나타낸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CI 값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W는 각 제약 위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조정하는 가중치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의 세 가지 요소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텝 1은 제어하려는 프로세스의 동작 방식을 나타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텝 리스폰스 모델로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2개 이상의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확보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텝 2에서는 기준 PI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FOPTD 모델에 기반한 IMC 튜닝 룰에 따라서 기준 파라미터 KC와 타우 i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FOPTD란 First Order Plus Time Decay라는 1차 항과 1차 항의 타임 지연을 포함한 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IMC는 IMC 튜닝 룰이라는 IMC 튜닝 룰을 밝혀낸 연구에서 제안한 수식으로 간단한 공식으로 PID 파라미터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런 모델을 따르지 않고 전문가의 경험으로 초기 파라미터를 대신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준 파라미터와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이용해서 에이전트가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스텝 3는 일정 성능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이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온라인 튜닝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튜닝을 사용했을 경우의 장비 손상 위험을 방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니셜 폴리시인 파이1이 선택이 됩니다. 다음 스텝 4는 충분한 성능을 얻은 정책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온라인 미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초반에는 제약 위반 방지를 위해 W를 크게 설정하지만 튜닝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떤 셋 포인트에서건 PI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터 크리틱에 있는 크리틱 파라미터 오메가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입니다. 오메가를 업데이트할 때에는 델타 C 항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델타 C는 제약이 포함된 오류로서 실제 리턴 값에서 제약을 어김으로써 일어난 페널티 항을 빼주고, 또 크리틱에서 추정한 가치인 V를 빼준 값으로 이 델타 C를 포함시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 파라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입니다. 액터 크리틱 구조였기 때문에 이 정책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크리틱에 대한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베타의 엔트로피 항이 포함이 됩니다.
이 엔트로피 항은 탐색을 더 넓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엔트로피 가중치 베타는 초반에는 탐색을 넓게 하기 위해서 크게 설정을 하지만 후반에는 줄여서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그랑지 승수 람다를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이 라그랑지 승수 람다는 제약 위반량인 EC가 허용 임계값인 자의를 넘으면 크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학습에서 제약을 위반했을 경우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였던 학습률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습률 조건은 크리틱, 폴리시, 라그랑지 승수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크리틱을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폴리시는 중간 속도, 라그랑지는 천천히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 순서가 수렴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의한 모델에 대한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연구들에서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파라미터 베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PVS인데요. 이 PS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역시 S에 관한 1차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1, B1, A2, B2, 그리고 이 오메가 항까지 모두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 SP에 따라 게인과 타임 컨스탄트가 변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프라인 트레이닝 전에는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2개 생성합니다. 셋포인트 1과 2에서 스텝 테스트를 수행해서 모델 2개를 획득하고 개인 미스매치를 삽입해서 오프라인 트레이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PI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SP1에서 얻은 모델을 기반으로 IMC 튜닝 룰을 사용해서 KC와 타우 i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학습입니다. 앞서 1, 2에서 셋포인트에서 모델을 구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학습 과정에서는 이 유니폼 분포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은 1과 2 사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텝 테스트를 수행해서 확보한 앞선 모델 2개를 이 새로운 SP에 맞게 보관해서 만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SP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습의 목적에 맞게 실제 온라인 적용 전에 안전한 정책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앞서 샘플링에서 진행했었던 테스트와는 다른 범위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 샘플링을 새로운 영역인 4와 5 사이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학습 중에 사용하지 않았던 SP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동작 영역에 대한 적응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 페널티 개수인 W를 1000에서 2000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산업에 적용해본 사례인 탱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탱크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지 탱크에서 탱크 1로 물이 공급이 되고, 이 모드 변화는 밸브 1과 밸브 2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가 1부터 3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게 아니고 이는 수위를 바탕으로 모드 1부터 3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밸브 1이나 밸브 2가 열리는 경우에 탱크 1에서 탱크 2로 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모드를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작동 모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밸브 3과 밸브 5는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고, 밸브 4는 테스트 중에 외란을 주기 위해서 20초 동안 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시뮬레이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1부터 4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다른 것, 어, 어, 3번까지에는 앞서 본 시뮬레이션 케이스와 거의 유사한데, 4번 온라인 튜닝 단계에서 시스템의 세팅 값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모드에서 실험을 해보았다는 의의도 추가로 있습니다. 이 탱크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TSA라고 얘기할 수 있는 Agent with Socket Connection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소켓 커넥션은 벨로시티 폼의 PI 컨트롤러를 직접 실험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PI 레벨 컨트롤러의 파라미터를 조절하고 이 조작은 작은 소켓을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튜닝 시에 웨이트 코이피션트 W는 컨스턴트로 설정하고 베타는 감소시킴으로써 익스플로레이션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TSB 모델입니다. 이는 Agent with Delta V Connection이고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계층 구조로 된 캐스케이드 컨트롤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캐스케이드 컨트롤러 방식이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레벨 제어기가 플로우 제어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간접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선 탱크 시스템에서 물 높이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인 플로우를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로만 바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캐스케이드 구조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 부분이 강화학습을 사용한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 산업용 분산 제어 시스템인 델타 V를 통해서 PI 컨트롤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탱크 시스템의 수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델타 V OPC 서버로 RL 알고리즘과 델타 V 컨트롤러를 연결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RL 에이전트가 PID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p222 OPC 서버가 있는데 이는 델타 V와 실제 하드웨어를 연결을 함으로써 펌프나 밸브 등 물리적인 장비를 제어하는 서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MLP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입력값 SP가 폴리시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에 각각 전달이 되게 됩니다. 먼저 폴리시 네트워크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출력이 렐로 6에 통과가 되어서 그 결과값이 평균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과하고 이 분산은 소프트 플러스 함수를 통과한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뮤와 시그마를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서 PI 파라미터를 샘플링하게 되고 제어해야 하는 PI 파라미터가 KC와 타우 i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각각 두 개씩 뽑게 됩니다. 아래쪽의 크리틱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칼라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생성한 파라미터의 기대값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오프라인 트레이닝도 높은 리턴 값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온라인 튜닝 단계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리턴 값이 급감하지만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어 리턴 값이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부분은 제약 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주황색과 빨간색은 이 온라인 튜닝 시에 W를
1000으로 놓았는지 2000으로 놓았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W를 1000에서 2000으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이 제약 조건의 위반의 건수가 113에서 109건으로 감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 위반에 대한 그래프를 또 다르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 제약 조건이 가장 큰 초록색이 전체적으로 제약 조건의 위반 횟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W항의 도입이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탱크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오프라인 트레이닝에서는 셋포인트 2와 10을 사용했고, 온라인 튜닝에서는 셋포인트 11, 12, 그리고 20을 사용했습니다. 이 20에 해당하는 것이 모드 2로 다른 모드에서도 동작을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역시 W의 효과를 보면 5천에서 만으로 증가를 시켰을 때 위반하는 것이 7에서 2로 감소를 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TSA와 TSB의 차이도 볼 수 있는데요. TSB 같은 경우에는 캐스케이드 제어 구조로 오프라인과 같은 직접적인 제어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제약 위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턴 값의 수렴을 살펴보시면 소켓 테스트인 보라색보다 델타 V 캐스케이드 구조를 사용한 주황색과 빨간색이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구조로 사용했을 때에도 짧은 온라인 튜닝 시간을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 실험에서 다양한 개수들을 사용했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만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이 높은 엔트로피 개수를 사용했을 때 과도한 탐색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렐루 활성화 함수를 이 분산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을 경우에 이 렐루가 0을 뱉기 때문에 분산이 0으로 나와서 아예 탐험을 하지 못하고 학습을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 플러스와 렐루 함수의 비교를 그래프로 보시면 이 M9라고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은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이 베타 또한 0.031대와 0.011대를 비교를 했을 때에 이 작게 설정했을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훈련된 에이전트가 실제 산업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테스트입니다. 실험 설정은 SP를 20으로 설정을 했고, 디스터번스를 중간에 도입을 함으로써 밸브 4를 20초간 개방을 하는 외란을 주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PID 컨트롤러 방법들은 다음과 같고, 제약 조건은 ISE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또 과도하게 공격적인 제어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외란을 주었을 때 기존 PID 튜닝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고,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 튜닝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이 온라인 튜닝 전인 초록색 선은 기존 방법들과 유사하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온라인 튜닝까지 수행한 그 연두색 선을 보시면 기존 방법에 대비해서 이 외란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SB를 활용한 실험입니다. 캐스케이드 구조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기존 방법들과 또 캐스케이드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초록색 선을 보시면 모두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케이드 구조를 사용한 연두색 선을 보시면 학습 후에는 진동 없이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존 PID 컨트롤러는 시스템 모델이나 규칙에 기반하여 자율적 튜닝이 어렵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빈번한 재튜닝이 필요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엔드-투-엔드 방법론으로 스텝 리스폰스 모델인 간단한 모델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훈련과 온라인 튜닝, 적용까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부정확한 스텝 리스폰스 모델만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기존 튜닝 룰로 기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단순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제약 조건을 포함시킨 수식으로 안전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적 검증으로도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산업 표준인 델타 VDCS 연결 및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계로는 보상함수의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여 완전한 제약 조건은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